주에 지난주에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조금 제대로 강의를 못 나갔었는데 인커텀스와 관련돼서 좀 주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FOB 계약에 대해서 나갈 건데 지금 다음 강의 자료가 제가 이게 오늘 다 할지 안 할지 제가 긴가민가한 상태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오늘 아침에 좀 업로드를 급하게 했는데 너무 늦게 업로드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까먹고 있다가 분량이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강의 자료가 이미 LMS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B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학습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 그 축제 기간에 10주차 때 이제 사전 제작이든 뭐 그 강의실에서 찍은 영상이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상문호 시간이나 무역의 이해에서 배웠던 그 FOB가 세상의 FOB의 모든 게 아닙니다. 일부예요. 걔네들이 일부이다. 그러면 FOB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면 영국식 FOB가 있고 미국식 FOB가 있고 그리고 인커텀스 상의 FOB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요. 크게 학문적으로 세 가지 계통이 있다라고 하고, 그럼 영국류 FOB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걸 영국류 FOB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무슨 표현을 쓰냐면 클래식 FOB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래식이 뭐 약간 전통의 역사적인 뭐 그런 의미로 갖고 옛날부터 있던 그러한 FOB다. 그러면 그 클래식에 반대되는 FOB가 인커텀스 상의 FOB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인커텀스 상의 FOB와는 다른 클래식한 버전의 FOB가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그리고 이 클래식한 FOB도 원래 그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용 FOB가 있고 수출용 FOB가 있습니다. 영국식 FOB 안에서도. 자, 그리고 미국식 FOB가 있어요. 미국식 FOB는 제가 미국의 FOB가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혀 있었다 정도로만 나머지 두 개의 카테고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미국식 FOB는 뭐냐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CIF 같은데 혹은 FCA 같은데 혹은 DAF 같은데 그냥 대놓고 FOB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메리칸 마인드야. 뭐든 다 FOB야. 뭐 그런 마인드의 미국식 FOB가 있고, 이 미국식 FOB를 정의하는 게 그 앞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개정 미국 무역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좀 적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인커텀스 상의 FOB. 인커텀스 상의 FOB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커텀스 2020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살펴보게 될 FOB는 영국계 클래식 FOB인데, 이 FOB와 관련돼서 최초의 판례는 1884년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게 판례의 FOB라는 표현이 1884년에 등장을 했다는 거지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훨씬 그 이전부터 FOB라고 쓰기 전에 프리 온 보드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FOB를 줄임말이잖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뭐 말 줄여서 MZ세대 줄임말 있잖아. MZ세대 줄임말처럼 FOB도 결국에는 줄임말인데, 이 줄임말의 원래 정식 명칭이 프리 온 보드였기 때문에 프리 온 보드라는 방식의 간습은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이게 이제 FOB라는 표현으로 판례로서 등장을 하게 된 게 이 사건이라는 건데, 이 사건에 여기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브렛 M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판사님 이름이야.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계약과 관련된 물품이 특정물이면, 불특정물이 아니라 특정물인 경우에는 프리 온 보드라는 표현을 상인들 사이에서 쓰고 있으면, 그렇게 상인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송화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송화인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죠. 매도인의 입장인 거죠. 매도인의 입장으로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하는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할 수 없다. 이거는 영어식 표현이고 사실은 기다란 얘기죠. 그렇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나 위험의 부담은 매수인에게로 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의 한 150년 전의 판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다른 판례예요. 다른 판례에 있는 말인데 적어도 100년 이상, 그러니까 이러한 판례가 나오기 훨씬 한 100년 전부터 FOB라는 말을 상거래를 할 때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줄임말로서. 그래서 이 FOB라는 용어는 잘 알려져 있다. 거래 당사자가 FOB로 거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매도인이 상품을 갑판 위로 올려야 된다. 온보드 시켜야 된다. 그거와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이 매도인에 의해서 지불되고 상품이 갑판 위에 인도가 되었을 때 상품이 매수인의 위험으로 되게 된다. 그래서 갑판 위에 올려져 있는 화물이 되기까지, 그 전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 그 이후의 비용 부담은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자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여 년 전에 판례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계 FOB를 정의를 내려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매도인은 갑판 위에 물품을 올려놓고 거기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와 여기서 말하는 영국식 FOB가 이 부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FOB의 본질인 거지. FOB의 본질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축약을 한 내용인데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국제 물품 매매 내지는 무역 계약 혹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인용되는 뭐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가 있듯이 이 무역 실무 쪽에도 여기 지금 25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름들 있죠. 스미도프라든지, 스미도프라고 읽어요. 벤자민이고, 그리고 밑에는 사순.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교수님들 이고 다 죽은 사람입니다. 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중반, 여기 뭐, 한 분은. 어쨌든,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영어 원서죠. 그 책 이름이 뭐 Sales of Goods 뭐 이런 책들이 있어. 두꺼운 책. 거기에서 FOB에 대해서 정의 내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 벤자민 교수님은 FOB라는 용어의 의미는 배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을 위해서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고 그곳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선박에 적재된 때로부터 물품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스미도프 는 FOB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은 약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 선박에 물품을 선적할 의무가 있고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여기 이 본선 난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본선 난간이란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 인커텀스에서도 사용이 됐었어요. 언제까지? 인커텀스 2000까지. 지금은 여러분들 인커텀스에서 매도인의 FOB 인도 의무가 본선상에 온보드 시키는 것까지가 매도인의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여 있는 거는 인커텀스 2010부터입니다. 2010, 2020이 그렇고 2000까지는 어땠냐면 선박이 있으면 선반에 갑판이 있고 그 선박의 갑판과 배의 경계를 구분하는 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도가 치는 것을 막기 위한 난간,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을 통과를 하죠.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그 위로 배 갑판 위로 옮기기 위해서 배의 난간 위를 통과하는 거죠. 난간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난간이 있는 위치에서 그 위로 상공을 통과하는데 그 난간을 통과할 때가 경계선이라고 본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인커텀스 2000년도 버전까지. 그리고 그 2000년도 버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FOB의 정의를 내릴 때 스미도프 교수님 말 맞다나 매도인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난간을 통과한다는 게 배 밖과 배 안의 경계를 그 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배 밖에서 배 안으로 들여다 보내는 순간까지가 매도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한편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겠죠. 예, 그 이후부터 배 안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발생되는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항에서 함을 내리는 양육 비용,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 수입 관세,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서류 처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영사 비용이라는 게 이거 외교관들과 관련된 뭐 외교 송장이나 이런 건데 뭐 그런 거래가 그런 송장이나 뭐 공사 송장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거는 매수인의 비용인 것이고 그 외에 목적항에 도착 시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 본선상에서의 적부 비용, 운임, 해상 운임, 그 다음에 해상 운송과 관련된 해상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매수인의 부담으로 기결된다는 것이 스미도프 교수님의 입장이었고, 사수영 교수, 매도인이 프리온보드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데 다른 말로 선측 난간, 여기서도 선측 난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이 FOB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의 분기점, 제가 여러분들 사전 제작 강의할 때 그 인커텀스 11가지 조건을 그래픽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그래픽에 그 까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해가지고 선을 그어놨었잖아. 그 선의 경계가 지금은 하물이 갑판 위에 올려지고 난 다음으로 그어져 있었는데 인커텀스 2000에는 진짜 배 경계선에 그어져 있었다는 거죠. 배의 경계선에. 자, 그리고 인커텀스 2020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임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시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에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커텀스 2020 책에 보면 그 규정되어 있는 원문 텍스트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인커텀스를 설명하면 그 CISG를 공부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원문 그리고 영어 원문의 뭐 대표적인 번역, 그 번역이 좀 직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직역된 번역이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림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의역한 거를 또 쓰기에는 그게 공인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한 버전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인커텀스는 왜 원문을 안 보여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커텀스가 출판물이라 했잖아요. ICC가 출판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재권에 걸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수익을 목적으로 강의 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 인커텀스 2020 정확하게 말하면 인커텀스 2020에 그 안에 컨텐츠에 지재권, 지적재산권이 국제상업회의소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한국 지사라고 지사 역할을 지사는 아니지만 어떤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의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상공회의소죠. 대한상공회의소. 여러분들 무형영어 검정시험 치는 거기. 예. 거기에 지적재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커텀스 원문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하거나 아니면 책에나 출간물에다가 넣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 텍스트를 잘 안 넣습니다. 교과서도 그래요. 교과서도 교과서 중에 그 ICC가 직접 출판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출간한 그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나 뭐 이런 데서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거라도 교과서에 보면 인커텀스가 예전에는 원문이 그대로 실려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2010년도 버전부터는 원문 텍스트를 잘 못 싣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사실 요즘에 책도 잘 안 책 안 사잖아, 잘. 뭐 그냥 뭐 당근 거래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책도 잘 안 팔리는 데다가 그 잘 안 팔리는 책에 지재권까지 내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제작비가 올라가죠. 책의 제작비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커텀스 원문을 쓰기가 잘 어렵다. 그래서 인커텀스 원문을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상공회의소 쪽에 나오는 그 자료나
있어요. 이미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그 인커텀스 2020의 원문 전문을 실어놓은 책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무형영어 검증시험을 대비할 목적이라면. 아니면 무형영어 검증시험 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거 있죠.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거는 인커텀스 원문이 나와 있잖아. 예. 그런 책들로 무형영어 검증시험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요. 예, 요 정도 설명했으면 대충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그렇다. 인커텀스의 FOB 조건의 정의는, 이게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영국계 FOB 조건이 현대에 와서 수출 거래에 이용되는 FOB로 바뀌면서, 해상무역에서 사용되는 FOB 조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영국계 FOB 조건은 원래 해상무역용이 아니었고 원래 수출거래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 그래서 뭐 해상무역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상무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용할 때 그 영국계 FOB는. 그래서 FOB의 역사, FOB의 연역 이런 것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부터 시작되냐면 뭐 페니키아 뭐 이런 얘기 등장을 하는데, 뭐 그건 너무 멀리 간 거고, 그 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범선을 이용한 해상무역 시대. 여러분들 컬럼버스나 뭐 바스코 다가마나 마젤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대륙 신대륙 발견하고 신항로 개척하고 소위 말하는 뭐 대항해 시대. 예, 뭐 그런 시대를 열었던 그 시대로 한번 거슬러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는 컬럼버스가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기 위해서 사용한 배가 사실상 우리 학교 배인 나라호보다 좀 작을 거야. 백경호 말고 저기 용호부두에 배가 두 척 정박돼 있죠. 그 중에 큰 배가 새로 만든 배가 백경호고 작은 배가 나라호인데 한 나라호보다 작을걸? 콜럼버스가 실제로 대서양 항해한 배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경호와 나라호는 뭐가 있어요? 안에 소위 말하는 모터십이죠. 내연기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력을 만들어서 스크류를 돌려서 배를 추진시킵니다. 그래서 바다에 물살을 거스르고 항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기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항해한 선박은 범선이라는 종류의 선박입니다. 범선은 돛밖에 안 달려있어요. 소위 말하는 바다에서 부는 해풍과 바다 자체의 흐름이 있거든. 그걸 이제 해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힘, 그러니까 바다의 해류와 바다의 해풍의 힘만 의존해서 항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엔진을 사용하는 모터십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나 해류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모터십들이 해류를 같이 타고 가면 쉽게 말해서 이거죠. 바다의 흐름도 이쪽 방향이고 이 배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도 이쪽이라면 도움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뒤에서 밀어주잖아. 그러면 적은 힘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거는 되는데 이 범선은 뭐냐면 아예 내가 페달이 없어. 내 스스로의 페달이 없는 자전거에 앉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망망대해인데 지금처럼 지도나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시대잖아. 이쪽을 봐도 바다, 저쪽을 봐도 바다. 3일 동안 항해를 해도 바다. 일주일을 항해해도 끝없이 바다. 지평선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다야. 근데 이 배가 바람이 안 불면 움직이질 못해. 그런 항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할 거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왜 옛날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거 믿는 사람 있나? 가끔 믿는 것 같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저 끝까지 가면 떨어져서 지옥이라고 생각했다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일주일을 가고 2주를 가도 망망대해야. 우린 알지.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잖아. 지구가 둥글고
돌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지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봐. 나는 오늘날 우리 인류의 그 어떤 과학 지식과 문명 지식도 난 그럴 거라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뭐 외계인이 있느니 없느니 지구 밖에 인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니 없니 뭐 논의를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알 수 있겠죠. 아마 저는 모르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을까? 한 2100, 한 40년, 2100, 한 50년까지 한번 살아봐요. 예. 그러면 알 수도 있잖아. 그때 100년, 120년 뒤쯤 되면 우리가 인류가 지금과 갖고 있는 과학기술보다 훨씬 많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외계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태양계 밖에 어떤 행성들이 있는지 지금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를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험이야. 여러분들 그 영화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런 배들 타고 다니던 무역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런 배를 이용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되냐면, 내가 바다로 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정확하게 며칠이 걸릴지, 도착은 할 수 있을지, 가다가 죽을지, 가다가 못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개런티 못해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1년 동안 관찰을 하는 거야. 바다의 바람이 여기서 일로 부는거나 이쪽에서 일로 부는거나 관찰을 하고, 바다의 해류가 어디로 부는거나 엄청난 시행착오, 여기서의 시행착오는 아마 어떤 이의 희생과 죽음이겠죠. 저 사람이 저 계절에 바다에 배 띄웠는데 못 가더라, 죽었다, 소식 끊겼다. 그럼 그때 바다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험치를 쌓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항로를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선이 있고 벌크선이 있어서 원하는 화물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로 어느 시점에 똑같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도에 맞춰서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운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해상무역은. 이 당시의 해상무역. 그러면 어떤 것만 가능하느냐? 이제 뭐 바다에서 죽으나 육지에서 죽으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면 이런 거죠. 한탕을 뜨는 거지. 배를 구해. 선원을 모집해. 그래서 값비싼 물건을 어디서 구해와.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죠. 배에 물건을 잔뜩 실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신료라고 칩시다. 향신료를 엄청 구해왔어요. 배 한가득 향신료를 싣고 돌아와, 유럽에. 근데 유럽에서 향신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면 나한테 사야 돼. 그럼 난 뭐 할 수 있어요? 폭리를 취할 수 있죠. 안 살 거야? 나 갈게. 이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러니까 범선을 이용하던 시기에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배로 화물을 구해와서 양육지,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지에 와서 육지 사람들한테 내 물건 살래? 말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범선 시대 때 무역은. 캐리비안 해적, 누구냐, 조니 데비 연기했던 배우, 캐릭터 뭐야, 그거. 잭 스페로 선장이 활동하던 시대는 그랬어. 그러니까 잭 스페로 선장은 뭐 하면 돼? 동남아에서 향신료 가져오는 배를 이제,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적이 난무하고 낭만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양육지 매매였다.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뭘 보내주고 매수인이 뭘 사오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때서 구해와서 그냥 배에 가지고 와서 육지에 내려가지고 살래 말래 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기선이 등장합니다. 스팀십인데, 이 스팀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젤이나 이런 그 내연기관 엔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증기기관, 증기선 알죠? 증기선을 등장하면서 무역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증기선은 뭐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연기관에 비하면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화력이나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못 미치는 정도지만, 일단 얘는 바람이 안 불고 해류가 없어도 배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석탄 떼면서.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지죠. 어느 항구에서 출발을 하면 이 증기선의 힘으로 바람이 아무리 안 도움을 주더라도 어디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린다. 그리고 항로가 여기로 가면 최소 거리로 갈 수 있는 항로가 있다. 이게 나오면 계산이 섭니다. 언제 선적해서 언제 양육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어디 가서 구해와서 돌아와서 네가 살 거야? 하면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선박의 스케줄이나 선박의 항해가 계산의 영역과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내가 돈 줄게. 선박 구해서 어디 가서 물건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내가 수입해서 써야 되는 물건이 있어. 그럼 내가 배를 구해서 그 물건이 나오는 원산지나 생산지에 내가 내 배를 보내. 내가 직접 가든 누구를 시키든 보내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내한테로 가져오는, 이게 계산이 서기 시작해요.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와. 그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선적지 매매가 등장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동남아에서 향신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 배를 보내. 어디로? 동남아로. 동남아에서 도착해서 그 배를 내가 보낸 거죠. 거기 그 동남아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보낸 내 배에 화물을 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는. 그럼 이건 뭐예요? 양육지 매매가 아니라 물품을 수출하는 선적지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기선이 등장하고 나서 선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해상 무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잭스페로 선장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FOB, CIF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언제 선적할지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근데 기선이 등장하고 나서 선박의 스케줄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부터 선적지에서 선적하느냐, 양육지에서 매매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FOB나 CIF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언제 출범하게 되었느냐, 해상무역의 매매가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기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양육지 매매, 해적의 매매에서 착선 매매 혹은 선적지 매매로 바뀌게 되면서 FOB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를 끌고 가가지고 양육지에 도착을 해서 물건을 파는 방식. 그러니까 잭스페로 선장이 물건 훔쳐가지고 항구에 들어가가지고 내 물건 살래 말래 할 때에는 이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수입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를 수배를 해가지고 뭐 향신료가 있는 동남아나 이런 지역으로 보내서 물건을 가져온다고 하면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 쪽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무역 거래를 하게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컨디션이 뭐 지금 오늘날에도 선박들이 침몰하거나 자초하거나 해상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뭐 증기선이라고 치고 해서 뭐 더 튼튼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해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해요. 예전에 비해서 죽으러 간다 수준은 아니지만 위험한 일이 아니다 수준은 아니야. 지금의 바다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그러니까 그 물품을 수출하는 지역까지 가서 선적지에서 선측 난간에서 매매를 하는 이 방식조차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보험입니다. 그래서 FOB, CIF가 등장함과 동시에 기선이 사용이 되고 해상무역의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함께 뭐가 발전하냐면 그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고 그게 해상보험이에요. 그게 해상보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FOB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FOB가 결국에는 이제 사용이 쭉 되고 확산이 되면서 널리 보급된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양육지 매매였던 것이 이제 선적지를 계약의 이행지로 하는, 그리고 매수인이 일종의 운송수단을 수배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FOB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IF가 있는데 CIF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닙니다. FOB 계약 다 끝나고 나서 CIF 계약도 한 2주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텐데 CIF는 FOB보다 출발이 좀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FOB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선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프리 온보드가 왜 중요했냐면,
초창기에 육지가 있으면 여기에 바다에 배를 세워다 놓고 여기 이제 서 있는 거지. 뭐가? 선장이. 선장이 서 있어. 물건을 가득 실어놨어. 내 물건 살래? 살게. 돈 내놔. 돈 주고 물건 주고. 반대도 있겠죠. 육지에 물건 쌓아두고 물건 실어줄게. 돈 내놔. 그래서 이게 온보드 혹은 여기 이 선측 난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선박의 십스레일. 이 경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배 밖, 배 안을 나누고 이 안을 통과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런 간섭들이 왜 생겨났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범선 시대 때의 어떤 그 양육지 매매나 아니면 초창기에 전기선이 도입되고 나서 선측 난간에서 매매를 하는 그 간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서 넘어온 거고 처음에 이게 쓰이다가 이제 그 1855년에 영국에서 선화증권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운송인이 운송 간행상 뭐 말행하는 뭐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잘 뭐 운송 계약서 뭐 정도 뭐 그 정도였는데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금융수단, 무역수단이 등장을 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앞서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거였잖아. 물품을 대신한다. 물품 그 자체는 아니지만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상징물이다. 그래서 물품을 실제로 이렇게 주고받고 안 해도 뭐 하면 돼요? 그 상징물인 선화증권을 넘겨주고 넘겨받고 그거와 대응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요. 그 방법 속에서 생겨난 게 뭐다? CIF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 선화증권과 선화증권을 이용한 상징적 인도가 없었다면 CIF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CIF의,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방식의 거래이다가 선화증권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CIF라고 하는 방식이 새로운 플랫폼이, 새로운 방식이, 템플릿이 등장을 했고 CIF는 그때부터 CIF로 발전을 쭉 합니다. 그리고 FOB는 쭉 발전을 해요. FOB는 처음에 제가 영국계 FOB를 얘기를 할 때 국내용 FOB가 있고 수출용 FOB가 있다라고 했죠. 처음에는 수출 거래를 목적으로 한 FOB가 아니었어요. FOB가. 그래서 FOB가 처음에 진짜 처음 사용될 때 아주 극초기에는 국내용 거래였어요. FOB가. 그럼 어떤 거였냐면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끝부터 제가 볼트 표시를 해놨는데 국내 거래는 수출업자가 국내의 공급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국내 공급자는 수출업자가 지명하는 본선에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국내 거래? 이게 뭐 이상한 FOB냐? 이게 FOB가 아니거나 틀린 얘기가 아니라 요게 뭐냐면 국내용 FOB입니다. 국내용 FOB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는 무역거래, 수출거래를 위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잡혀있는 FOB고 원래 FOB 시작은 수출용, 국제용이 아니었어. 국내용이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 국내용이었어. 영국 국내용. 자꾸 여기다 쓰는데 이거예요, 이거. 자, 국내에 있어, 국내 거래. 여기 공장에 있어. 공급자. 사이즈가 너무 큰데? 줄일 방법. 여기에 수출자. 어딘가에 수입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박을 준비를 했으면 이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뭐로? FOB로. 그래서 온보드 시켜라. 내가 준비한 배에 너가 공급을 해서 여기 배 위에 실어놔. 이게 국내용 FOB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은 맞죠? 매매 계약이니까. 매도인은 맞잖아. 이 사람이 매수인도 맞죠?
물건 산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수출 거래는 아니죠. 수출 거래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잖아. 요렇게 쓰는 게 국내 FOB입니다. 인랜드 FOB예요. 원래 처음에 소위 말하는 진짜 클래식 올드 FOB가 이거였어. 이렇게 쓰다가 국제 거래를 위한, 수출 거래를 위한 FOB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 확장된 수출 FOB가 인커턴스 상의 FOB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발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동그라미 설명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의 설명은 뭐냐면, 자, 그래서 CRF가 태어났어요. FOB가 국내 거래용 FOB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FOB와 CRF가 둘 다 쉽게 말하면 고향이 영국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뭐 많은 것을 발명을 했죠. 그 축구도 자기들이 뭐 근대화된 축구도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고 하지만 FOB하고 CIF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게 맞아. 뭐 여러 가지 문헌 자료나 저 판례 자료로도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발달 과정 속에서 영국은 주로 처음에는 이제 FOB가 여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CIF라고 하는 선화증권을 이용한 물품의 인도라든지 소유권 유보라든지 대금 결제의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CIF가 되게 유용한 방식의 거래였기 때문에 영국은 CIF 중심의 어떤 그 무역 간행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미국은 FOB를 통해서 무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55년에 영국에서 선화증권법이 나왔다라고 했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거든. 독립선언을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 영국과 미국의 차이, 오늘날에도 보면 영국 문화와 미국 문화와 보통 영미권이라고 같이 묶이지만 영국은 영국이고 미국은 미국이잖아. 그 분화가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게 될 미국의 FOB는 영국의 FOB랑 좀 다릅니다. 또 제가 설명한 국내용 FOB하고 좀 다른 방식의 미국식 FOB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FOB의 역사까지도 살펴봤고, 그러면 이 FOB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프리 온 보드라는 표현을 줄여서 FOB라고 쓰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00년 동안 써왔고 오늘날에도 쓰고 앞으로도 쓸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지? 여러분들 뭐 제가 농담삼아 했지만 한 2200년쯤 가가지고 외계인들하고 국제 무역을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인터스텔라 해야 되겠구나. 스텔라 그 뜻이야. 영화 이름이 아니야. 인터스텔라 무슨 뜻이야? 별과 별 사이. 태양과 다른 항성. 지구는 스타가 아닌 걸 알죠? 태양만 스타야. 우린 뭐야? 플래닛이라죠.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잖아. 스스로 빛을 내는 별만 스타야. 그러면 또 다른 빛을 내는 별, 다른 태양계, 인터스텔라 무역을 할 수도 있지. 모르지. 누가 장담해? 안 될 거라고 누가 개런티 할 거야. 어쨌거나 2200년이 돼서 인터스텔라 무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FOB를 쓸 수도 있어. 모르지.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네. 내가 2200년까지는 살진 않을 것 같아서. 몰라요. 뭐, 누군가는 알 수 있겠죠. 다른 방식이 있을까? 그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우주선에다 실어가지고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우주선 우주선을 누가 수배할 건지, 우주선의 운임을 누가 지불할 건지 따질 거 아니야.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되지. FOB 하면 되지. 못할 건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쭉 역사를 설명했지만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였어요? 잭 스페로우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야. 운송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나 컨셉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 상황이나 그 어떤 시대적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변형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그러면 이 FOB 조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안전 책임 이런 거 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의 물품에 대한 위험이나 비용 부담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라는 게 FOB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컨셉이고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큰 틀 안에서 이것이 어떤 규정화된 법도 아니고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떻게 협의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매도인의 역할이 확대되어질 수도 있고 매수인의 역할이 확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FOB 계약의 본질, FOB 계약의 컨셉, FOB 계약의 개념을 설명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선적지 매매 조건이라는 거예요. 선적지 매매 조건. 아, FOB가 양육지 아닙니까? 양육지라고 한 거는 언제라고 했어요, 제가? 잭 스페로 선장님 활동하던 시대에 배가 오늘 바다에 출항하면 제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던 시대 때 이야기예요. 증기선이 나오고 선박이 어느 목적지로 가는데 얼마 정도가 걸린다. 인간이 계산과 예측의 영역으로 가면서부터는 FOB가 선적지 매매를 위한 양육지, 그러니까 양육에서 하는 이 선측 난간에서의 거래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FOB는 원래부터 배에 화물을 적재하는 온보드 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배 위에 화물을 올려놓는다는 거잖아. 배 위에 화물을 올려놓는 행위를 하는 곳이 어디야? 선적지죠. 선적지. 양육지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온보드가 아니라 오프보드를 하거나 테이크업을 하거나 그렇게 표현을 써야 되잖아. 배에 화물을 올려놓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냐고 선적지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FOB는 태양이 내일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더라도 FOB는 무조건 선적지 매매야. 여러분들을 무역영어 검정시험이나 국제무역사 시험에 가가지고 FOB가 뭐 그럴듯한 말로 해가지고 선적지 매매가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글이 있잖아. 그거 다 틀린 말이야. 양육지 매매일 수는 없어, FOB는. 무조건 선적지 매매, 선적지 매매. 자, 지정 선적항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에 선적함으로써 인도를 완료해주고. 이게 FOB의 본질. 그 이후에 뭐 발생되는 위험이나 비용 부담은 매수인한테 이전한다. 하지만 이 본질은 FOB, 그러니까 뭐 대금을 언제 주고, 뭐 어디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어디까지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거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케바케로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적지에서 물건이 매매된다. 선적지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것은 FOB의 본질이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FOB 부산이라고 표시하면 부산이 어디다? 선적항이다. FOB 부산인데 부산이 절대 양육항이 될 수 없다. 수입항이 될 수 없다. FOB 부산이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수출업자다.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한국 기업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일 수 있잖아.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걔네들 원래 본국에 있는 본사에다가 넘긴다 하더라도 그 한국 지사가 매도인이 되고 수출업자가 되는 건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FOB 부산을 썼다는 건 무조건 한국이 선적지, 선적국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현물 인도 조건입니다. 액츄얼 딜리버리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현실적으로 물품을 넘겨주는, 점유를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넘겨주는 거. 넘겨주는 거. 온보드란 말 자체가 어느 판때기 위에다가 물건을 놓아둔다는 얘기잖아. 그 놓아둠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인이 FOB를 한다는 거야. CIF는 가능해요. CIF는 뭘 하면 돼요? 서류 인도하면 돼. 물건은 운송인한테 주고 내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혹은 매수인의 대리인한테 혹은 지정된 자한테 내가 서류를 넘겨주는 걸로 매도인의 역할이 끝이야. 물건은 운송인한테 주고.
FOB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로 물건을 줘야 된다. FOB가 실제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데 FOB일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그죠? FOB도 국제 운송을 하니까 운송인이 있잖아요. CIF도 국제 운송을 하니까 운송인이 있잖아요. CIF에서만 선화증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FOB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FOB도 컨테이너 운송하고요. CIF도 컨테이너 운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무역 실무에서 가장 인커텀스가 틀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FOB상, 인커텀스의 FOB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클래식한 FOB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수인이 지정한,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에 본선 적재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인커텀스 2060도 그렇고 클래식 FOB도 그래요. 근데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수출자이자 매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그 컨테이너를 들고 선박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컨테이너 운송 매매는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간만이나 신선대나 아니면 부산 신항에 있는 그런 컨테이너 터미널에 터미널 오퍼레이터들한테 화물을 전달하는 걸로, 터미널 오퍼레이터까지도 아니다. 포워딩 업체에다가 컨테이너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물건을 컨트롤하거나 물건을 통제하는 것에서 끝나요. 그 이유는 내가 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안다거나, 물론 알려는 주죠. 뭐 컨테이너 야드에 적입이 됐다, 뭐 선박에 적재됐다, 이런 것들은 운송회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나는 운송회사에 일을 맡겨버린 거야. 예. 근데 FOB는 그렇게 CIF나 FCA나 이런 조건들하고 다르게 내가 운송인한테 물건 넘겨줬다고 나의 역할과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온보드를 시켜야 내 역할과 의무가 끝났다라고, 매도인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오늘날의 인커텀스도 그래.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이 안 맞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뭐 배웠고 사전 제작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알고 있죠? 필드에서 무역하시는 모든 분들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실제 인커텀스와 실제 무역 간행이 안 맞다라는 걸. 근데 그냥 씁니다. 그냥 써요. 서로 틀리다는 걸 알고 쓰고 있는 거야. 웃기죠. 웃기죠. 그래서 ICC가 내놓은 해결책이 FCA예요. FCA는 왜? 매도인이 수출국 선적지에서 운송인한테 물건 넘겨주는 걸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다하니까. 그러면서 ICC를 자꾸 FOB 쓰지 말고 FCA를 쓰라고 하는데 FCA를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비율로 잡혀요. 한 10%? 하지만 많은 수의 숫자가 아직도 이 안 맞는, 실제하고 이론이 다른 형태의 FOB를 쓰고 있는 게 문제다. 문제라면 문제고, 이런 걸 수도 있지. FOB, 그러니까 실제 FOB와 컨테이너 운송을 사용하는 실제 국제 물품 매매의 국제 운송가, 이 인커텀스의 FOB가 안 맞다라는 걸, 뭔가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렇게 쓰고 몇십 년 동안 써와요.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써온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간행과 간섭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어쨌든 이 FOB의 본질은 현물 인도 조건이다. 현물 인도 조건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이렇게 물품을 본선 적재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것이 되고, 그리고 보통 무역거래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렇게 물품을 본선 적재해서 선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동시이행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한 부분이 여기 맨 마지막 33번 슬라이드 맨 끝에 그 말이 있죠. FOB 조건은 CIF하고 다르게 현실 인도다. 근데 대금 지급에 대한 특약, 뭐 선화증권,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혼동이 존재한다라는 점이고, 자, 세 번째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본선 인도 조건. FOB 조건은 선적지에서
그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선 인도 조건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배의 난간, 십스레일 여기를 통과하는 걸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그 분기점을 삼았었는데, 인커텀스 2010부터는 이것을 바꿨다. 온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 바꾼 이유가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쉽게 말하면 이 선을 실제로 그려져 있는 선이 아니고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요번 시즌 들어와서 야구 프로야구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ABS죠. ABS가 컴퓨터가 추적을 해서 그 야구 그 홈 플레이트의 끝과 위아래를 경계를 삼아서 날라오는 공의 궤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잡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게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학 기술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뭐였어요? ABS 쓰기 전까지, 지난 시즌까지 뭐였어?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날라오는 공이, 홈플레이트는 땅바닥에 그어져 있죠. 땅바닥에 그어져 있는데 땅바닥에 그어져 있는 홈플레이트 위를 날라오잖아. 근데 그 위로 날라올 때 경계선이 그어져 있나 안 그어져 있죠. 그냥 우리가 3차원적인 공간이 있고 그거를 일종의 가상의 구역을 만든 다음에 누구의 머릿속에? 심판님의 머릿속에. 그래서 심판님의 눈으로 보고 그 가상의 구역을 통과하냐 안 통과를 가냐를 가지고 스트라이크 보호를 판단했단 말이야. 그런데 24년 올해 시즌부터 바뀌었죠. 컴퓨터가 추적을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의 난간이라는 게 여기까지만 있어. 이 위로는 그냥 하늘 위로 가상의 선이야. 가상의 선을 통과하면 매도인께 매수인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아예 이 가상의 선을 생각하지 말고 화물이 완전히 배 위에 올려지고 난 다음까지가 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바꿔버립니다. 인커텀스 2010부터. 2010부터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인도 조건과 가격 조건의 차이. 이거는 제가 수차례 설명을 했어요. 인커텀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격 조건으로 한다. 아니다. 매도인의 역할,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하고, 매도인은 여기까지 책임지고,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책임지고, 이거를 규정해 놓은 게 인커텀스 11가지 규칙이다. 템플릿이다. 매도인은 뭐하냐? 매수인은 뭐하냐? 가장 결정적으로 FOB에서 매도인은 본선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CIF는 본선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 플러스 운송료와 보험료. 매도인은 뭐하고 매수인은 뭐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왜 가격 조건을 오해되느냐. 그거 하나예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수출자, 똑같은 수입자가 거래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근 거래를 하잖아요. 당근 거래를 하는데 택배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반반 택배를 할 거냐? 보내는 사람이 보내줄 거냐? 받는 사람이 착불로 받을 거냐? 다르잖아. 다르죠? 다르지 않아요? 나만 다른가? 2,500원 공짜로 해줄 수 있어요? 2,500원 공짜로 해주기 뭐하니까 나온 게 반반 택배 아니야? 편의점 반반 택배? 맞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게 운송료나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당근 거래를 하는데 내가 택배비를 부담해. 그 케이스와 물건을 사는 사람이 택배비를 부담하겠대. 그 케이스에 여러분들 가격을 똑같이 받을 거예요? 아니야? 똑같이 받을 거야? 2,500원이니까 뭐 상관없다 치자. 그러면 택배비가 25,000원이면 어떡할 건데? 택배비가 25,000원이야. 이거 그냥 해줄 수 있어? 안 되죠. 네가 낼 거니 내가 부담할 거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택배비가 25,000원이 되는 순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FOB 거래이냐 CIF 거래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무역거래에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 무역거래에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무슨 말이야?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FOB 프라이스와 CIF 프라이스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물건을 살 때 FOB로 사면 얼마고 CIF로 사면 얼마니까 이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가격 조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FOB가 싸겠죠.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CIF로 하면 물건 가격에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한 운송료, 보험료를 더해서 받을 거니까.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파는데 택배비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12,500원에 팔 것이고 택배비를 착불로 받을 거면 10,000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야. 2,500원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배를 착불로 하느냐 보내는 사람 부담으로 하는 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의 거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FOB, CIF도 그렇다는 거야. 매도인이 뭐 어디까지 부담하고 매수인이 어디까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정하다 보니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을 정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그 비용 부담이 달라지다 보니까 FOB냐 CIF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FOB, CIF는 절대로 가격 조건이 아닙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FOB 계약의 의의까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뒤에서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